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2월 13일 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여성의 집을 찾아가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이모 씨가 어제 저녁에 구속됐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동부지법에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이모 씨는 보복살인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짧게 남겼는데요.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남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치명상을 입은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북과 전남에서도 추가로 발견돼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가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5명으로 이 중 7명은 지난달 이란에서 입국한 30대 유학생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남 어린이집에서 확진된 3명은 전북 어린이집과 감염고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충북과 전북, 전남까지 감염자가 나오면서 오미크론이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확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어제 자정부터 방역 패스 없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 끝에 어제 0시부터 음식 전문가 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 패스가 본격 적용됐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이용자는 과태료 10만 원, 사업주에게는 15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4차례 반복 적발될 시에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연말 특수는커녕 방역 패스의 부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한편 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일부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료 체계는 이미 붕괴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는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환자가 병상이 없어서 숨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현장 의료진 사이에서는 사망자가 나와야 병상이 생긴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유행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주중에 10,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오랜 시간 희생을 감수했던 자영업자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방역 전략을 짜왔는데요. 다만 지금 당장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는 방역 전문가 의견이 거센 상황이어서 이 확산세를 지켜보고 정부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689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51만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2만 6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4,295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국 완전 접종자는 4,168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기온도 영하권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날은 추워도 하늘 표정은 맑고 또 미세먼지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5도, 한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8도 선이 예상됩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옷차림 두툼하게 해주시고 건강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12월 13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보면 귀농귀촌 꿈꾸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적응해서 사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귀촌으로 인생 2막을 살고 계신 분 얘기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는지 그 비법 한번 보시죠.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전남 나주에 새롭게 떠오르는 명소가 생겼답니다.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메뉴 덕에 더 유명해졌다는데요. 이거 한번 먹어봐요. 양갱인데 양갱 모양이 아주 귀엽습니다. 나주가 배가 유명하잖아. 나는 한 입 한번 먹어볼게. 모양만 배를 닮은 게 아니라 맛에서도 배향이 진하게 난답니다. 배를 한 입 깨물었을 때 나는 그런 진짜 배향 같아요. 여기 음료랑 디저트랑 다 나주 배로 만들었대요. 나주 배로 만든 음료와 디저트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나주배 한상. 이곳 인기 메뉴라 하네요. 하나하나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맛있답니다. 이번에 햇배 나온 게 당도가 진짜 좋아. 가죽도 많고 그리고 설탕 정말 조금만 넣어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겠어. 5년 전 나주로 귀촌해서 나주배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개발했다는 기혜자 씨. 그런데 옆에 이분은 뉴슈. 제 동생이에요. 아, 동생이요? 아, 친남매세요, 그러면? 네, 친남매인데 전주에서 지금까지 쭉 일을 하고 있다가 네. 누나의 권유에 이제 오게 됐네요. 그 이직을 시골로 하신 거네요? 네네, 맞아요. 처음엔 시골행을 망설였다는 남동생. 지금은 먼저 온 누나보다 이곳 생활에 만족도가 높다는데요.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요. 진짜 나름 피곤한데. 나주에 와서 자신만의 빵을 만들 수 있으니 힘들어도 힘들지 않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만 진다는데요. 음식도 어디에서 먹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죠. 음식을 더 특별하게 해주는 이 장소에도 비밀이 있답니다. 와, 이 건물은 1939년 일제강점기 때 지어졌대. 역사가 스며있는 고택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다는 이곳. 대박이다. 진짜 가치 있는 곳이야, 여기는. 최고. 집안 내부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해놨다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시간 여행이 펼쳐집니다.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을 직접 보고 또 만질 수도 있답니다. 젊은 친구들 눈엔 하나하나가 다 신기한 모양입니다. 이만한 역사 공부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네. 숙박 이용객이네. 햇살이 비추는 긴 복도를 나오면 눈길 닿는 곳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다양한 공간이 이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분위기는 여기밖에 낼 수 없을걸요? 역시 드라마 촬영 온 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드라마도 찍었어요? 네. 네. 서양식 건물과 한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곳. 수백 년 된 나무들이 한데 어우러져 정취를 더해주는 이 공간의 정체는 뭘까요? 그 답을 알려줄 분을 만나봐야겠죠? 이 집은 제가 지은 집이 아니고 80년 전에 지어졌던 집이고요. 저는 5년 전에 이 집에 반해서 귀촌해서 여기 살고 있는 주인이죠. 첫인상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의 모습이었지만 남우진 씨 눈엔 뭔가 특별한 것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수년간 보수 작업을 통해 지금의 공간이 재탄생했답니다. 그중에서도 애정이 가는 공간이 있다는데요. 바로 난파 정석진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난파정입니다. 예전 모습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데요. 여기 이제 이 집이 원래 처음 수리 전에는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네네. 겉모습은 수리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폐허에 가까웠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 봤을 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래의 본 모습을 찾은 거. 이곳을 발견하고 인생의 방향도 바뀌었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지금. 든든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삶이 기대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인생의 지향점을 찾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우진 씨는 단순히 옛 모습을 그대로 살린 것에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고택에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이거 근대복이래요. 근데 뭐? 네. 오, 한
한 60, 70년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체험. 네. 별빛이 내린다. 야, 옷 한 벌 바꿔 입었을 뿐인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포토 스팟이니 인생샷 남기는 데에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요?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까지 한 장에 가득 담았습니다. 배경도 문화재 같아서 멋있고 옷도 이렇게 맞춰서 입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손님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우진 씨. 저기 앞 여기가 이제 구나주였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일제시대 때 신장로예요. 쉽게 얘기하면. 곳곳에 역사가 흘러넘치는 이곳에서 우진 씨 눈에 띈 또 다른 폐가가 있었습니다. 나주에 오면서부터 눈여겨봐온 장소라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천장에 숨어 있답니다. 뭐가 있어요? 상량이 있습니다. 오, 네. 35년도.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어찌됐든 최초의 배창고거든요. 나주에서. 그럼 나주의 역사에서 하나의 어떤 큰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요소예요. 원래 철거될 계획이었다는 나주 배창고. 그 소식을 들은 우진 씨는 이 건물을 그대로 옮겨 복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또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까요? 요 나무를 한 번만 저희가 살짝 샌딩하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빛깔이 나옵니다. 이 나무가. 이걸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이 건물이 어떻게 쓰였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가 그걸 저희가 아카이브해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귀촌을 꿈꾸는 이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전남이 살아보기, 또 체령 지원센터를 통해서 미리서 3개월에서 10달간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영농 기술을 전수하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농이나 기촌에 필요한 정책 발굴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귀농 귀촌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귀농 귀촌 체험부터 주택 구입 지원, 창업 지원과 정착 지원까지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는 귀농 귀촌인들, 여러분의 인생이 더 신명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월요일 행복한 아침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림 씨, 이정수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안건우 기자 반갑습니다.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또 이인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자동차 관련 얘기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차차차 첫 번째 이슈는요. 한 주간 논란의 중심에 선 자동차 이슈를 담은 한 주간 논란의 차차차입니다.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에 직접 응징을 한 사진이 화제가 됐거든요. 그 사진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라커로? 네, 레커로 이렇게 빨갛게 칠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진인데요. 요걸 해놓은 거죠? 우리가 지운 거 보니까 요거는. 네, 일본 수입차 L 모델 차량이 교차로 모퉁이 부근에 정지선을 넘은 상태로 저렇게 주차가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차량 보닛에 빨간색으로 레커칠로 욕설을 해놓은 겁니다. 보닛을 거의 다 덮을 정도로 큰 글씨인데요. 이걸 본 누리꾼들 속이 다 시원하다. 당신이 진정한 용자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한편에는 차주가 잘못해도 저건 너무했다. 이런 반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코너에다 주차를 저렇게 떡하니 해놨으니까 그건 그렇죠. 화가 나니까 네. 레커로 확 써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잠깐이라도 세우면 안 되는 그런 장소인가 봐요? 그렇죠.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교차로의 그 모퉁이 부근에서 정지선을 넘은 상태로 차가 세워져 있었잖아요. 도로교통법 제32조를 보시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안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하. 정차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위반하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잠깐 세워놓는 건데 괜찮지 않겠어. 이런 생각도 하시죠.
비상등 켜놓고 가면 괜찮다. 그렇죠. 차 안에 사람 타고 있으면 괜찮다. 맞아요. 다 틀렸어요. 일단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게 되면 다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불법 주정차 하시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근데 그 남의 차에다가 라카칠한 분이 전 걱정이 되는 게 이제 통쾌함도 통쾌함이지만 잠시 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뒷일이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쾌함은 잠깐뿐이고 불편함은 오래 갑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첫째는 형사 책임은 지게 되는데요. 재물 손괴죄가 됩니다. 다른 차량을 저렇게 어떻게 보면 손괴한 거 아닙니까? 재물 손괴죄에 해당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저거 이제 도색 작업도 해야 되고 수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마 뭐 제 생각에도 한 수백만 원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사적인 이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직접 사적으로 보복을 하기보다는 그냥 구청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하지만 일본 수입 차량이라 저렇게 대놓고 테러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차 브랜드 명까지 거기다 이렇게 막 써놨단 말이에요. 특히 그 3.1절, 광복절 딱 지나고 나면 서비스 센터에 그런 게 들어온대요. 그리고 일본 차들, 수입 차들. 맞아요. 막 욕해놓고 낙서해놓고 막 찌그러뜨려 놓고 이런 차들이 종종 한 대씩 들어온대요. 네, 맞습니다. 예전부터 일본산 차들은 종종 테러의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9년이죠. 일본 불매 운동 당시에 진짜 크게 철퇴를 맞았어요. 차에 매국노라면서 페인트 칠을 한다든가 멀쩡한 타이어에 펑크를 내기도 하고요. 염산 테러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그게 심지어 일본산 수입차다. 그러면 정도를 넘는 보복을 하는 일들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건 아니죠. 그럼요. 저건 아니죠. 자, 다음 건요. 네. 두 번째 주제는요. 도로에 불쑥 뭔가 나타나면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노래 늘 나와요. 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데 이어서 오늘은 연말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대체 이번엔 어디서 어떤 기상천외한 게 나오는지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기는 강변북로. 거기서 자전거 아니요, 열창이 없죠. 이거 자전거거든요. 네, 바로 강변북로 3차선을 달리는 자전거입니다.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자전거가 열심히 페달을 밟아보지만 뭐 밟아도 갈 수가 없어요. 차들 쌩쌩 지나가고요.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정상 속도를 내지 못하니까 이거 봐! 이거 여기 강변북로야! 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강변북로 맞죠? 맞습니다. 중국 강변북로. 아니, 저 강변북로는 차만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 자전거 안 되거든요. 자전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왜 거기냐고. 게다가 그 헬멧도 안 쓰고 이게 후미등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아니, 저건 또 어떻게 올라간 거야? 그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자전거길이 강변북로 쪽으로 가려면 이 한강공원 쪽으로 쫙 나 있어요. 그걸로 가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몰라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죠. 이게 이제 고속도로는 물론이고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이런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그야말로 자동차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 요즘에 또 싱싱이 같은 거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타고 다니면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3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다시는 이런 위험한 절주를 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강공원의 자전거길 이용하세요. 자전거길을 쫙 나 있어요. 다음 건요. 네, 다음은요.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뜻밖의 추격 사건입니다. 우연히 옆차 운전자가 이걸 보고 그 운전자를 기가 막히게 쫓아가서 멈춰 세우는 사건이었는데요. 과연 뭘 불었는지, 뭘 불고 있었기에 이 영상을 했는지. 색소폰? 연주하면서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앞에 있던 흰색 차량 뭐 비틀비틀거려요. 차가 취했나요? 운전을 하는데 뭔가 수상하죠. 뒷차가 추격 끝에 흰색 차를 멈춰 세웠는데요. 운전석에서 발견된 건 자, 보이시네요? 나 이슬. 이슬 말고 요 이슬이요. 바로 소주병이었습니다. 저기 차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서 음료수병도 아니고 소주병이 거기서 왜 나오지? 그러니까 앞에 운전자가 불고 있었다는 게 소주로. 나발을 보고 있어. 그렇지. 네, 터널에서 나란히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딱 운전자가 옆을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소주를 마시면서 운전을 하는 목격을 한 겁니다. 딱 걸렸죠.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결국 남성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심지어 이 운전자가 잡혔던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 앞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끝까지 쫓아간 그 목격자분이 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왜 거기서 나와? 그래. 네? 차 안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절대 안 되죠. 예. 그리고 연말이라 지금 한잔하고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 잡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나만 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상하게 한다는 거. 다 싫텐데 그래요. 기본인데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잘 봤고요. 네.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어떤 겁니까? 결혼식 축의금을 훔쳤어요. 누가? 뭐가? 결혼식 축의금을 내 친구가. 훔쳤어요. 박수림이가. 친구가? 누구였을까요? 네. 정답은 엄마 친구가. 엄마 친구가? 그러니까 자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축의금 뺏긴 신부 역할은 제가 하고요. 엄마 친구는 이정수 씨가 여장이에요. 자 엄마 역할은 예인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이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끄. 행복만 가득해야 할 제 결혼식장에 많은 하객들을 비집고 나타난 한 여자. 그녀는 제 어머니의 동창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 친구가 제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줄 알았죠. 어머! 아주머니! 제 결혼식 보러 이렇게 먼 길을 오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급하게 가져갈 게 있어서 말이야. 그래요? 가만 보자. 식권이요? 식권은 아니. 아니, 저 있다. 네? 어머! 그거 신부 축의금인데요? 이거 어디 보자. 야, 두둑하게 들어왔네. 그래. 수리마. 네. 나는 내 거 챙겨가니까 이만 잘 살아라. 아니, 그걸 왜 가서 그걸! 어머! 도둑이야! 축의금을 훔쳐가려던 어머니 친구는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황당한 주장을 했어요. 제 축의금을 받아가기로 어머니와 이미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딸 결혼식 축의금을 친구한테 주냐고요. 나 참 그 사실이라니까. 예인아, 네가 말 좀 해봐라. 내가 훔쳐간 거냐? 네가 주기로 한 거냐? 그거 정순이 네가 축의금 안 주면 결혼식장 뒤엎겠다고 하도 난리치니까 협박해서 그랬지. 엄마랑이 좀 이상하다. 엄마 그게 말이 돼? 정말 얘는 약점을 잡혔지. 수리마, 너희 엄마가 나한테 빚을 7억의 빚을 줬어요. 엄마가 못 갚으면 너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엄마 친구한테 뭐 약점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7억? 수리마, 엄마가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네 친구금 빨리 줘봐. 급한 불이라도 좀 꺼보자.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다 갚을게. 엄마가 싫어하니? 엄마 나보다 너무 나이가 어려서.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축의금은 1원도 줄 수 없으니까 빨리 돌려줘. 돌려달라고요. 엄마가 진 빚 때문에 제 하나뿐인 결혼식까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진 빚도 아닌데 자식이라 이유만으로 축의금까지 털어서 부모 빚을 갚아줘야 되는 겁니까? 제발 누가 좀 알려주세요. 이인철 변호사님, 허재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네, 결혼식장에 축의금을 내기는커녕 축의금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50대 여성 A씨가 결혼식장에 들이닥쳐서 축의금을 강탈해간 사건이었는데요. A씨는 가족과 지인들까지 동원을 해서 결혼식장에 들이닥쳤는데요. 당시 축의금을 가져가던 현장이 CCTV에 딱 잡혔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결혼식장입니다. 50대 여성 A씨가 어깨들하고 막 엄청 들어와요. 가족과 지인들 총 9명이 모였는데요. 비장하게 향한 곳은 3층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자, 일행 가족은 쇼핑백에 뭔가를 담기 시작하죠.
바로 신부 측에 접수된 축의금 봉투였습니다. 뭐 쇼핑백에 담고 있네요, 진짜로. 누가 빨리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런 건? 그러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신부 측 아버지가 이제 뭐 보고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나왔죠. 이제 일행들을 제지하는데 급기야 몸싸움 막 벌어지고요. 난리통입니다. 이런 소란 속에서도 A씨 일행은 축의금을 마저 챙겨서 유유히 떠났고요. 봉투를 담은 쇼핑백 들고 아주 천천히 나갔다고 합니다. 대박. 쇼핑백을 가져와서 돈을 쓰러 갔단 말이에요? 네. 아예 축의금을 가져가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동하고 막 그러네. 근데 저는 축의금 가져간 50대 여성이 궁금하네요.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사람을 동원해서 결혼식장에 이렇게 난입을 한 거예요? 네, 바로 A씨의 정체는 우리나라에서도 네로라 하는 대형 제약업체 오너의 딸이었습니다. 네, 창업주의 딸이었는데요. 그래. A씨는 해당 제약사에서 고위 임원까지 지냈고요. 지금도 5%대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들어오겠어요? 매년 배당금이 뭐 수억 원씩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재벌 2세였던 거죠. 우와. 게다가 신부 어머니 B씨하고는 무려 4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 사이였다고 합니다. 아니 축의금을 훔쳐갈 정도였으면 재산의 철천지 원수가 아닐까 싶었는데 40년 지기 동창이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A씨가 B씨와 이런 사이가 된 거는 8년 전 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신부의 어머니 B씨가 보험 왕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실적을 유지하기 위한 압박이 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창 A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013년부터 B씨가 동창 A씨에게 빌린 돈이 7억 3천만 원에 이르게 됐는데요. 꽤 되네. 근데 이제 B씨가 이자 명목으로 3억 7천만 원 가량만 지급하고 원금은 아직 일부만 갚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지난해 1월 A씨가 사기 혐의로 친구를 고소를 했고요. B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보험왕을 유지하려고 7억이나 되는 그 엄청난 돈을 친구한테 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무리 좀 한 어쩌다 거죠. 그렇게 됐어. 안타까워. 그럼 A씨는 이제 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네. 친구 딸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죠. 거기 가면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걸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군요. 그렇죠. 지금 1월에 이제 고소를 당한 친구 B 씨가 이제 바로 다음 달인 2월에 이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게 된 거예요. 자기도 고소 당한 상태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법적으로 할 때 하더라도 제발 딸 결혼식만큼은 좀 잘 치르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런데 친구는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축의금을 가져간다는 내용의 문서를 가져가서 이 신부의 어머니에게 사인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현장에서 아까 CCTV 잠깐 나왔었는데 축의금의 일부를 이 어머니가 직접 꺼내서 주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딸의 축의금으로 이 빚을 대신 갚겠다고 사인한 엄마도 그렇고 아무리 엄마라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신부 어머니 B씨가 자기가 이 사인을 해준 건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딸 결혼식이 엉망이 될까 봐 마지못해서 사인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건데요. B씨 측은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한 잘못 인정한다. 하지만 딸의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간 친구 A씨의 행위도 잘못됐다.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A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그리고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당시 축의금을 가져갔던 일행 7명도 혐의가 인정이 돼서 함께 송치가 됐습니다. 네,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커요. 한 명은 축의금을 주기로 합의가 됐다, 사인했다 이거고 또 한 사람은 협박을 받고 축의금 뺏긴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반응이 그래도 친구 돈은 갚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 주더라고요. 우선 축의금을 가져간 친구 편을 들어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딸 결혼시킬 돈 있으면 친구 돈부터 갚아야지. 또 그런 남의 돈 안 갚고 내 행복부터 챙기는 게 맞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론 아무리 그래도 딸은 죄가 없는데 축의금을 갚으라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좀 연좌제, 일종의 연좌제 같은 거죠. 이런 의견,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그 호텔, 그 송파구 호텔의 그 결혼식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비용 많이 그런데 빚을 안 갚고 그런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니까 되게 분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 결혼식은 엉망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식이 끝났다고 해도 그 딸의 마음의 상처 그리고
저쪽 집안에서는 또 이쪽 집안을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데 글쎄 이런 걸 실제 행동에 옮기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가 사실 좀 화가 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채권자는 이제 채무자를 찾아가서 계란을 투척한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나오면서 둘째, 셋째 때도 보자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에 찾아가서 이제 돈을 갚으라고 이제 강요하는 것은 이제 엄연히 채권추심법 위반이 되고요. 또 뭐 물론 폭행죄라든지 협박죄, 공갈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고 이제 채권자가 이제 화가 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저렇게 뭐 깡패라든지 해결사를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있습니다. 변호사라든지 그렇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본인의 빚을 갚겠다고 딸 축의금을 주겠다는 사인도 하고 또 본인이 직접 봉투를 건넸잖아요.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협박을 받았다. 그러면 좀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아무데나 이렇게 사인해주고 도장 찍어주면 안 된다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물론 뭐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어떤 처분 문서, 예를 들면 계약서라든가 차용증 같은데 사인을 해줬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일부 분들 중에서는 공증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거라고 하면 효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협박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거 입증을 못하면 어떤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강제 집행까지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으로 인해서 어딘가에 서명이나 날인을 했다고 하면 뭐 통화로 협박받았다고 하면 통화 녹취가 있어야 되고요. 뭐 면전에서 협박을 받았다고 하면 최소한 그 상황에 대한 녹음이나 뭐 사진 촬영이라든가 적어도 주변에서 그걸 목격한 사람의 증언 정도는 좀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가 확보가 되면 뭐 형사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협박이나 폭언, 욕설 같은 것들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딸이거든요. 맞아. 한 번뿐인 결혼식이었을 거고. 근데 그 의무는 없지 않을까 싶어. 엄마 빚을 내 축의금으로 갚는다? 이거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법원이 이 축의금 소유에 대해서 판단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원칙적으로는 혼주의 것이고 예외적으로 신랑 신부에게 직접 전달된 거는 신랑 신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1999년도 판례입니다. 네. 그때는 지금보다 혼인 연령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예. 그래서 신랑 신부가 어떤 경제력이나 사회 활동을 한 그 경력이 좀 짧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이 사실은 부모 행사였죠. 지금보다 더 그런 경향이 맞아요. 강했죠. 그리고 결혼식 비용도 이 부모님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하객도 부모님 손님인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혼인 연령대가 좀 높아지면서 이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 비용을 직접 부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 신랑 신부의 손님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하객 구성이나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판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빚을 진 사람이 엄마였잖아요. 근데 혼주 소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몫도 있을 것이고 또 직접 전달받은 부분은 신부의 몫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가져간다고 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불법 채권 추심이나 과잉 채권 추심 행위를 하게 되면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빌린 돈은 갚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방식은 저거는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고 채권 추심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까요? 다음 칠순잔치 때 그때 그 돈을 좀 줬으면 갑자기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네. 요즘은 칠순잔치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 번째 사연은요. 아유 이거 걱정에 노모를 강물에 던진 아들이 뭐야 이거는 이거 뭐 이게 돈과 관련된 거 그렇죠. 아닐까요? 돈 걱정에 돈 걱정. 글쎄 이것 때문에 정답은 그래요. 장례비 걱정에. 자, 이 사건도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부녀 회장 역할은 제가 하고요. 부녀의 회원들은 예인 씨하고 우리 재영 씨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요. 어려운 거 주네. 자,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얼마 전 저희 동네는 팔칵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동네 작은 하천에서 사람의 시신 한 구가 떠오른 겁니다. 이 사건의 범인을 찾기 위해 동네 부녀자들끼리 모여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녀 회장입니다.
자, 오늘의 회의 안건은 최근 동네를 흉흉하게 만든 김씨 할머니 살인 사건입니다. 어머, 세상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김씨 할머니 시체가 하천에 두둥. 빨리 범인 누구 찾아야 돼. 뭐야. 그런데 지금 이상한 게 말이야. 경찰한테 들어보니까 타살 흔적이 하나도 없더래. 뭐야. 마치 자연사를 한 것 같다지. 뭐야. 아니, 그게 말이나 돼? 그럼 김씨 할머니가 직접 걸어서 강물에 그건 아닐 거잖아. 이거는 살인사건 분명해. 뭐야. 아이고 뭐야. 여러분,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아직 김씨 할머니 아들 정수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식을 못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얼른 아들부터 좀 위로해 주자고요. 뭐야. 그래? 갑시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아들에게 어렵게 털어놓은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돌아가신 거 알고 있어요. 아유, 자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이 두 손으로 돌아가시는 어머니를 강물에 더 보내드렸으니까요. 내가 잘못 뭐라고? 자네가 어머니 시신을 강물에 던졌다고? 버렸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장례 치를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그 비싼 장례비를 어떻게 내냐고. 아무튼 돈이랑 먹고 죽을 것도 없으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어머나, 지성심이야? 이게 내 아들이었으면 하도 좁혔다 진짜. 우리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례비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려요? 이 무정한 아들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 이건 되게 충격적인.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지난 7월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90대 어머니가 숨지자 자신의 어머니를 강에 유기한 그런 1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묻자 어머니의 장례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비용이 부담돼도 그렇지 어머니 시신을 유기하다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실이 처음에 어떻게 밝혀지게 됐어요? 이 사망 사실을 가장 처음에 인지한 거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어머니의. 사건 당일에 어머니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주려고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했다가 네네. 어머니가 숨져 있는 거를 발견을 했고요. 안방에서. 요양보호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들이 그 순간 어머니의 장례 비용이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몰래 이륜차를 끌고 가서 어머니의 시신을 유기를 했고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결국엔 실토했다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진짜 이 조의금으로 장례비를 감당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게요. 걱정이 되긴 됐겠죠. 근데 방법이 틀렸죠. 이 유기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이 사망하는 사람 발견했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이렇게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따르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체를 이렇게 버릴 경우에는 우리 형법상 사체 유기죄가 성립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한 범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 아들에게 이제 그 형을 내렸는데 다만 이제 징역형은 되지 않고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죄질이 가볍진 않지만 이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교연병 등을 앓고 있어서 그런 점이 감안이 돼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건 그런데 그 장례비 때문에 부모의 시신을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201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80대 노모가 돌아가시니까 60대 아들이 어머니의 그 시신을 차에 싣고 2달 동안 돌아다녔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전남 여수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노모와 아들이 단 둘이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인의 차를 훔쳐서 이 어머니의 시신을 싣고 돌아다닌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장례비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당장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일단 시신을 싣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해서 장례비를 모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사실 이거까지 다 뭐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회 통념상으로 치러야 되는 어떤 장례 절차로 예를 갖추지 않고 시신을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것도 사체 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60대 아들도 이 사체 유기죄로 불구속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병원에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 진단서라는 걸 끊어주잖아요. 그러면 사인이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집이나 병원이 아닌 곳에서 돌아가시면
119 일단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119 오고 그다음에 경찰이 와요. 그다음에 경찰이 온 다음에 부검의가 와요. 그래서 뭐 사인이 뭐다라는 게 밝혀지고 네. 그다음에 경찰이 입회해서 그게 돼야 그다음에 장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절차가 안 되면 이거 심각하게 또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돈 문제 때문이 아니고 부모를 너무나 사랑해서 장례를 치르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올해 2월에 서울 도심, 그것도 이제 동대문구에서 한 건물 옥상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수십 년간 부패해서 미라 상태가 된 시신이 동대문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조사 결과 80대 아들이 30년간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옥상에 보관을 해온 거였어요. 이게 아들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영화에도 그런 영화 있어요.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그 아이를 떠나보내기 싫어서 계속 방에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떠나보내기 싫으면 그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사체유기죄에 들어가는 건가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사체유기죄가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7년이 지나서 이제 처벌은 안 됐는데, 근데 사실 우리 모두는 뭐 인간은 다 사망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장례를 치를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를 뵀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나 장례식 치르지 말아라.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나 대학병원에 시신을 기증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의 장례식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부모님의 그런 뜻을 받들여서 이런 부모님을 추모하는 마음, 이런 숭고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요, 이 돈 때문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던데요? 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다 조사를 해봤어요. 무연고 사망자 7천여 명을 조사를 해봤는데 10명 중 7명이 사실은 자녀나 배우자, 부모, 이런 연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례 비용을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시신 인수를 포기한 건데요. 그렇게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는 유형이 해마다 많이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장례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3일장 치르는데 장례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1,4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럼 집안에 돌아가신 분이 보통 줄초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두 분 정도 연이어서 연달아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례비 집안이 휘청하겠는데. 돈 때문에 시신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이거 너무 안타까운데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장례를 좀 지원받고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무리 무연고 사망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장례 치를 형편이 안 되는 자식이나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보내드릴 때는 할 건 하고 보내드리는 게 사람 도리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그동안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바로 직행했기 때문에 별도의 장례라든가 애도의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8년 3월 이후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공영 장례 지원 제도를 시작을 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빈소나 장례 예식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장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의 226곳, 지자체 중 절반인 107곳에서 공영 장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하지 마시고 부모님 보내드리고 싶으실 때는 정말 이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영 장례에 대한 절차를 문의를 하셔서 담당 직원과 상의를 하신 뒤에 어머님, 아버님 좋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있군요. 그렇죠. 지자체 홈페이지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장례라는 게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는 거고 또 고인에 대한 충분한 애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봤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Q&A 2호선의 용한 상담소.
이효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제 자랑이라면 딱 한 가지, 두 딸을 공주처럼 이쁘게 키운 거거든요. 걔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큰딸은 작년에 결혼했는데 바로 막내딸도 결혼하고 싶다고 사위를 데리고 왔어요. 대기업 공채에 입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대기업은 그냥 그렇잖아요. 40 넘으면 정리해고 당하는 일도 있대서 탐탁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딸이 좋다고 하니 어떡해요. 쿨하게 결혼시켰죠. 그런데 얘네들이 신혼집을 강남 한복판 삼성동에다, 그것도 세대수도 별로 없는 아파트를 대출 끼고 사겠다는 거예요. 철이 없어도 그렇게 없어요. 강남이 밥 먹여줍니까? 무조건 세대수 많은 큰 단지 아파트로 가야 한다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습니다. 사실 왕년에 제가 아파트 갭 투자 좀 해서 재미도 보고 그랬거든요. 친구들도 저보고 부동산 안목이 있다고 했고요. 사위는 자기가 발품 팔아서 정지해둔 집이니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속이 터집니다. 직구하는 건 양보했지만 인테리어는 정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카페 스타일로 심플하게 꾸민다나요? 그 집의 포인트는 가구랑 그릇인데 답답해서 제가 손수 골라서 꾸며줬어요. 나중에는 지들도 엄마 말 듣기 잘했구나 하겠죠. 근데 얼마 전 갑자기 막내딸이 아이를 가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언니 출산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자네가 연달아 출산을 하면 나중에 자식들이 은근히 비교당하면서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적어도 2년 정도 텀을 두고 애를 낳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저보고 지금까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출산 시기까지 장모님 말을 들어야 하냐고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참나 기가 막혀서. 언제 지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했나요?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데 입에 떡을 넣어줘도 먹지를 못하니 정말 복창이 터지고 분해서 잠도 안 옵니다. 사위와의 관계 어쩌면 좋을까요? 아이고. 뭐 요즘에도 고부 갈등 얘기 나오고 뭐 예전에는 뭐 고부 갈등 얘기였죠. 주로. 근데 이제 요즘에는 장서 갈등이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장모님은 조언해 준다고 하는 건데 지금 듣는 사위 입장에서는 사사건건 간섭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걸 표현하니까 뭐 이제 좀 섭섭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연 들어보니까 일단 집 어디에 언냐부터 시작해서 집 안의 인테리어, 출산 시기까지 장모님이 정해준단 말이죠. 요건 약간 선 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선은 넘은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우리가 이 어머니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딸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크신 분이에요. 내가 딸 정말 열심히 키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큰 애착이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딸하고 엄마 사이에 동일시 곧 나랑 엄마랑 비슷한 면을 찾게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내 딸에 대한 걱정이 나한테는 훨씬 더 큰 고통으로 올 수 있다는 거.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우리 어머니의 조언이라고 볼 것인가 아마 지금 이 딸과 그리고 특별히 사위 입장에서는 이게 조언이 아니라 침범으로 느껴질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관계의 여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때론 관계의 사선을 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장서 갈등이라는 게 만만한 주제가 아니라 이렇게 결혼 초기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백년손님이 백년손절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가기도 합니다. 네. 하긴 뭐 딸들의 출산 시기까지 간섭하는 건 조금 과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2살 터울이 좋은 거
다 알죠. 아는데도 그 뜻대로 그게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말한 사람은 뭐 좋은 뜻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 뭐 사위나 딸의 입장에서는 이걸 그렇게 고마워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럼 이건 조언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자를 쓴 지가 오래돼서 조자가 무슨 조자일까? 네, 대부분 아실 겁니다. 도울 조자고요. 언자는 말씀 언자입니다. 결국은 옆에서 함께하면서 일종의 부분을 떠받치는 형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언이 아니라 사실상 심리학에서 말하는 조형, 완전히 형태를 새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보이는 거라 이걸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침범이나 혹은 약한 의미에서의 간섭, 뭐 이 정도 쉽게 표현하자면 간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아마 침범이라고 많이 느낄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조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게 말의 방식에서 오는 갈등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의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이 관여의 범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항목들, 이를테면 출산의 시기까지 결정한다 이 정도라면 이걸 통해 가지고 아무리 우리 어머니께서 고상하고 또 좋은 방식으로 우아하게 말씀하시고 갈등을 없애려고 하신다 하더라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라면 설득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조언도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이 대답한 그 대답이 아주 히트쳤어. 그러니까 이게 잔소리하고 충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잔소리는 알게 모르게 들으면 좀 기분이 나빠요. 근데 충고는요 기분이 더 나빠요. 잔소리는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기분이 더 나빠요. 그래? 그 명쾌한 답 아니에요? 그 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그래, 제가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자리 한 마련해 줄게요. 가만두라 이 얘기죠. 그렇죠. 가만둬라. 사실 아무리 너 좋으라고 너네 좋으라고 한 말이야라고 해도 듣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잔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이제 그 사위가 일단 탐탁치 않은 거야.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게 애초에. 깔려 있어요. 네네. 자, 그렇다면 장모 조언이 참견이라는 사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솔루션. 애들 일에 그만 손 떼라. 손 떼세요. 손 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고부 갈등 잠깐 이야기하고 장서 갈등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최근에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512명의 이혼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혼하게 됐습니까? 했을 때 굉장히 주요한 원인 중에 장서 갈등과 고부 갈등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고부 갈등보다 장서 갈등이 이혼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일단 아이들에게서 그만 손 떼라고 말씀을 하신 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을 얼마나 곱게 키우셨는지 잘 알아요. 그만큼 심리 투자, 부모 투자 워낙에 많이 들어갔고요. 금이야 오기야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아마 그렇게 기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고 그 아이들의 삶은 걔네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20세기에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성공했고 그렇게 성공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재미를 봤다. 그런데 21세기에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과연 그게 동일한 흥미이고 동일한 성공일까? 이건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책임을 전적으로 100% 끝까지 져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 관여는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따님도 그렇고 아이들 딸 둘 키우셨는데 잘 키우셨잖아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손색 없는 자녀를 키우셨는데 그 아이들 똑똑합니다. 잘 키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는 맡길 시점이지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사실상 그들에게 섭섭함을 느낄 시기는 좀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사연 주신 어머님이 딱 보니까 아시는 게 워낙 많아요. 네. 많아서 보이는 거고 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왕년에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파트 갭 투자로 재미 좀 받고 주변에서 부동산 안 먹겠다 칭찬 좀 들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위가 고른 집이 성에 안 차는 것 같아요. 다들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죠. 아, 근데 그쵸. 요즘 네. 아파트 너무 비싸잖아요. 네. 하늘이 별따기인데. 네. 근데 뭐 세대수가 적든 뭐 많든 간에
내 집 마련을 뭐 대출 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집 마련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것도 강남 한복판 삼성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글쎄, 제가 보기에도 삼성도 굉장히 핫한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글쎄,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집 사고 이럴 때 너튜브는 무지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고 맞아, 막 해서 판단을 했을 텐데 이거 쉽지 않은 조언이고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그렇죠. 나중에 원망 듣거든요. 그럼요. 막 그냥 믿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막 고집을 더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셨다 하셨잖아요. 고집이 조금 있으세요. 이거는 고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제 좋은 말로 열정이고요. 안 좋은 표현을 하자면 고집일 거예요. 그런데 열정 있는 분들은 고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봤더니 이 딸과 사위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았대요. 요즘 애들은 발품만 팔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아마 두루 살펴봤을 가능성 굉장히 높고 전문가도 만나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아파트 발품을 파는 걸 넘어서 봤더니 어머니의 관여 정도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인테리어 안으로 들어가요. 인테리어가 보니까 니들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이렇게 정해놓으셨거든요. 양쪽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 인테리어라는 건 그들이 살 공간에서 갖게 되는 그들만의 취향이에요. 그렇죠. 그들만의 오롯이 가져야 될 기쁨입니다. 그들만의 색깔이고 그들만의 냄새거든요. 이 부분까지 관여하시면서 옳지 않다 판단하신다? 요 정도면 이미 경계를 넘으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들 그 손주에까지 좀 영향을 미치시더라고요. 큰애가 애를 낳는데 2년 터울은 져야 된다. 그건 어머니 생각이시고요. 그쵸. 그 우려는 알겠어요. 그리고 손주도 기왕이면 이런 형제 간의 갈등 없이 오롯이 사랑받고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자녀를 키우시면서 아이들이 터울이 비슷하면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아마 몸으로 체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아이들, 곧 손주는 그 자녀 세대들에게 맡기시고요. 지금 자녀, 특별히 손자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이 손자녀들 간에 좋은 중재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오롯이 좋은 할머니가 될까? 이 부분을 걱정하셔야지 이 아이들 사이에 생겨날 경쟁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건 그 걱정이 좀 지나치시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어머님들이 좀 간섭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친구분도 손주한테 학원비를 다 대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학원 보내라, 이 학원 끊어라, 이 학원 보내라. 계속 간섭하시니까 돈을 해주시는 입장이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니까. 아니 우리가 경제적 지원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한 가지 예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장서 갈등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는 뭐냐면 집이 워낙에 고가이다 보니까 실제 그 집을 사지는 못하고 전세를 얻는 과정에 장모님께서 이제 사위가 혼자 집을 얻기 어려우니 이제 돈을 전체 금액 3억 3천 중에서 그중에 1억 8천을 대주신 거예요. 1억 8천이면 굉장히 큰 돈을 대주셨죠. 그런데 그 집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사위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제적 능력도 없는 주제. 만날 때마다 능력도 없는 주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상담실을 찾아왔는데 나중에 이 내담자로운 사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장모님이 키우는 개까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위가 갖게 되는 이 경제적 지원이 때로는 약이 되지만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 부모님들께서 경제적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 내가 아이들의 경제적인 이런 부족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의지가 들어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후의 돈 관리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으신 거예요. 무조건 돈만 맡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종잣돈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니 그런 돈도 함께 지원을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제일 좋은 건 여기에 믿음까지 함께 하시면 베스트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돈을 지원했는데 조언까지 하신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여기서부터 통제권에 대한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돈 플러스 믿음까지지만 만일 거기에 조언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 조언의 비율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할 때 믿음이 80이고 조언은 20이어야 된다. 보통 이렇게 8대 2의 비율이 가장 어른들로서의 말을 신뢰감을 가지고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기 좋은 비율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관여를 줄인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 비율 정도를 지켜가신다면 사실상 경제적 지원이 나중엔 정말 믿음의 씨앗이 돼서 아이들 더 큰 미래에 중요한 비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보는 안목이 있다고 이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복부인 1세대들이 지금 한 7, 80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손주들이 집 살 때가 된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맞아요. 할머니들이 간섭하시는 걸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치동 1세대들이 그 손주들이 지금 학원 다닐 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직접 개입한다. 학원 맞아. 왜냐하면 내가 대치동에서 애들, 목동에서 애들 제대로 키웠거든. 그러니까 또 그냥 그걸 이제 요새는 알파 그랜마라고 불러요. 알파 그랜마. 알파 엄마들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아이들 삶에 개입하는 할머니들을 그렇더라고요. 알파 그랜마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 솔루션 볼게요. 다음은 딸과 사위를 좀 믿어라. 믿어보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키운다 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사랑인지 혹은 그 사랑을 넘어서 집착이나 혹은 통제 쪽으로 들어가는지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울 때 늘 고민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왜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기본적인 원칙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이 되도록 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게 부모의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 문제는 그 요건이 제대로 성장 과정에서 부모, 자녀 간에 잘 되지 않았을 땐 이후로 성인기로 넘어갔을 때도 지속적으로 자식을 아이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한테 자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딸은 아마 이 성실하고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어머니 밑에서 그 기운을 받아서 잘 자랐을 거예요. 그렇게 잘 키운 딸이 선택한 남자가 지금의 사위입니다. 그러면 이 딸의 안목을 믿어주셔야 돼요. 사위를 믿지 않는다는 건 딸의 안목도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아이들도 탄탄한 부모의 믿음 속에 나머지 인생에 대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먼저 자식에 대한 또 새로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위에 대한 이 믿음부터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하긴 사연 주신 분은 사위 직업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거든요. 대기업 공채인데 그거 괜찮지나요? 힘든자리잖아요. 대기업 공채 괜찮죠. 대단한 건데. 이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그래도 경제적인 능력도 좋으신 분이고요. 더 괜찮은 사위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누구네 사위 이렇다더라, 누구네 사위 이렇다더라. 정보도 현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위험성도 많이 평가를 하시는 분일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청년들에게 대기업은 평생 열심히 쌓아온 것에 대한 열매예요. 이 청년기에 쌓아온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 열매들을 믿어주지 않고 좋게 평가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평생 가면서 사위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렇죠. 인생에 업다운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른의 시선이라고 하는 건 부족이 아니라 부족 플러스 나머지 가능성까지 본 다음에 그것의 평균값을 내어서 그를 바라보는 게 어른의 시선이거든요. 이 자녀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히 사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성장한 사위입니다. 멋진 사위예요. 충분히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위입니다. 그거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사위 보니까 직업도 직업이고 회사에서 일도 잘할 것 같은 게요. 자기 할 말 합니다. 그렇죠? 어머니에게도 지금까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내가 출산 시기까지 장모님 말을 들어야 하냐라고 자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기가 막힐 수는 있어요. 그 서운한 마음을 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잠깐 서운하시겠지만 오늘 사연 주신 우리 어머니 사위 잘 얻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슈퍼파워입니다. 굉장히 힘이 강력한 분이세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무작정 순응한다고 훌륭한 사위냐? 아마 그런 사위였으면 다른 사회에서 주는 압력에도 그냥 순응해버리고 말 그런 사위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이 됐을 때 이건 아니다고 판단하고 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그 방식이 조금 부드럽지 않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항할 능력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위는 딸도 지킬 거예요. 이 사위는 손주도 지킬 겁니다. 이 사위는 자기만의 능력과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자기와 또 자기 가족들을 지킬 그런 능력이 있는 사위예요. 믿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 사위가 이렇게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위기, 인생에서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이 위기를 스스로 지켜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딸이 강력해 보이는 우리 어머니 밑에서 온순하고 순응하면서 예쁜 딸로 자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온실이 아니죠. 그때 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방패막이와 울타리가 될 겁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딸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우리 장모님 너무 사사건건 진짜 간섭이 너무 심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내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 당신은 왜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딱 받아치면 불꽃이 팍 일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부드럽게 자기가 좀 이해해. 우리 엄마 원래 그렇잖아. 이렇게 좀 꼬리를 좀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왕년에 고부 갈등 있을 때 아들의 그 역할이 이제는 장서 갈등의 딸의 역할로 이제 옮겨왔죠. 결국 이 역할의 핵심은 뭐냐면 균형과 중재의 미학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그 힘의 역동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엄마한테는 한계를 좀 정해주고 그리고 이 사위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힘에 대해서 내 남편의 가능성과 힘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남편에 대해서는 장모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런 특성이 있어.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지혜로워 해서 요 중재 동시에 절충안을 이런 정서적인 영역에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이 딸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찐 좋은 자 역할을 시작해라. 찐 좋은 자. 조언을 했는데 이것들이 역정을 내더라. 오히려 나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난 정말 분통이 터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쩌면 조언의 내용과 방식에 문제가 있진 않았을까라고 한 번쯤 우리가 어른으로서 같이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지금 원하시는 건 딸의 행복일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딸에겐 성공의 조력자가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 행복의 조력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인 우리 사연자께서 이 딸의 행복 조력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 진짜 내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한번 멈추어서 잠깐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20세기의 성공이 21세기의 성공을 완벽하게 담보하지 않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가져가야 될 세상은 완전히 기계가 달라지고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 이 시기에 이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와 훨씬 더 앞으로의 그 큰 전망에 대한 여러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부모는 조력자이지 이 아이들의 삶을 주도하는 혁명가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상황을 갑자기 확 뒤집어서 불편하게 만든 혁명가가 아니라 옆에서 좀 가만히 지켜보다가 딱 필요한 순간에 말 한마디 툭 던져줄 수 있는 그게 진짜 찐 조언자겠네요. 그렇죠? 그러려면 진짜 참을성 있게 진득하게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좀 그걸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참을성이 조금 약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우리 사연자께서 지금 어떤 특징을 보이시냐면 첫째 속도가 굉장히 빠르세요. 그다음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하. 그러면 다른 속도와 다른 에너지를 가진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속도를 따라가기도 열정을 따라가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어머니가 진득하게 옆에서 지켜주시는 일종의 인생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에는 훨씬 더 강력한 발전기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 이 에너지를 어떻게 옮겨가셨으면 좋겠는가. 좋은 자가 아니고요. 그냥 격려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격려. 파이팅! 너 잘한다. 역시 우리 사회. 이렇게 힘을 주셔야 딸도 행복하고 동시에 사위도 더 기운을 내어서 인생 앞으로 길을 쭉 걸어갈 겁니다. 결혼하면 그들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좀 이렇게 빠져 있어야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들어가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널 키우면서 고생도 하셨겠지만 그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아이들 한 5, 6살 때 진짜 평생
효도 다 한다고 얼마나 이뻤어요. 맞아요. 부모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식을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자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를 또 많이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게 서로의 인생의 값과 가치를 서로 교환한 거거든요. 그렇게 같이 동반 성장하는 게 좋은 부모와 자식이겠죠. 애기 언제 제일 이뻤어요? 수림 씨는? 말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말대꾸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 느낌이 좋았어요. 그런데 떠떠떠떠 발음하면서 저는 집에 갔는데 엄마 뚫 하길래 물 줄까? 아니 뚫 뭘 달라는 거야? 뚫 하고 막 화를 내는데 뭐예요?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냉장고 안에 뭘 꺼내오는데 귤이었어요. 귤 달라고 하는데 그게 발음이 안 되는데 그게 귀여우면서도 너무 예쁘고 그때 참 예뻤어요. 자식 사랑스럽죠. 너무 사랑하죠. 근데 그게 집착으로 가면 서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좀 말씀을 짧게 드리자면 이를테면 우리가 좋은 사위와 좋은 장모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 첫 번째 물리적인 거리가 꽤 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경제적인 지원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받더랍니다. 거기다 세 번째 항상 사위하고 장모가 서로 고맙다 이런 상호 감사를 교환하더라는 거죠. 이 원칙 기억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결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9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021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전기안전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는 에너지 안전 분야 최대 행사 중 하나로 전기재해 예방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보상하고 국민 안심 사회를 향한 실천 의지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유공자를 포함해 정부와 국회, 산업계 인사 9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축하 퍼포먼스와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펼쳐졌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집단에너지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회, 정부, 사업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집단 에너지 사업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수소 활용 기술, 탄소 포집 기술 등 미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는데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집단 에너지 사업자 단체는 당면한 시대적 과제인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어진 역할을 100% 완수하겠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들으실 얘기 아무래도 오늘 춥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정말 긴 롱패딩에 목도리까지 하고 나왔는데도 공기가 너무 차갑고 춥더라고요. 오늘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정말 두툼하게 하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